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11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날씨도 점점 겨울로 나가는 것 같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벨라가든에서 하나씩 화초 장만하셔가지고 책상이나 식탁 앞에 놔두시면 많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건강이 최고죠. 자관 아프지 않고 11월 잘 넘기고 연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갑자기 들어온 뭐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골칫덩어리라면 골칫덩어리고 보시는 분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태극기 휘날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밀떡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형태의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사실 전부 지금 다 애매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해준다? 그러면 미국에서 쓰는 거는 다 고농축인데 우리가 그걸 받아올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축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지? 기타 등등 우리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넓게 말하면 이제 핵주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과정이죠. 잘 될 것이라 믿지만 어떻든 간에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한테 이제 들어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어디라는 것은 잠수함 기지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데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계속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에 걸맞는 기지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잠수함의 종류에 대해서 상식 수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함선을 표시할 때는 앞에 영어 단어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순양함, 전함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다 영어 약자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SS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SS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잠수함은 SSN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SS에 N자가 붙죠. 뉴클리어. 그러니까 잠수함은 잠수함인데 그것을 추진을 하는, 무엇으로 추진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자력을 이용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SSN은 상대방 이제 전략 핵잠수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수상함을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형 임무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형 잠수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핵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격형 원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SSN은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에너지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SN보다 하나 더 윗단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원자력 잠수함은 뭐냐? SSBN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구 최후의 날, 말 그대로 이제 아마겟돈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할, 어떻게 보면 등판 안 하는 게 필요한 친구죠. SSBN이라는 것은 이제 수중에서 잠수함에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싣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기습적으로 상대방한테 날리는 전략 핵잠수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다 밑에 일단 들어가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 이 전략 핵잠수함 SSBN이죠. 그러니까 본토가 기습적으로 핵공격을 받아가지고 반격할 수단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전략 핵잠수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린 다탄두 미사일을 동원하면 상대방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잠수함 세 종류로 이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격형 원잠이라고 하는 이제 SSN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잠수함에 비해서 이 원자력 잠수함들은 배수량이 큽니다. 덩치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원래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공격형 원잠은 이제 LA급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형인 버지니아급으로 점점 바뀌고 있죠. 이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은 한 7,000톤급이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무거워져가지고 10,0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공격형 원잠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슈투트급이라고 이제 부르는 최근에 이제 만들고 있는 이 원자력 SSN 같은 경우에는 배수량이 이제 한 7,400톤급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영국 그 원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잠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구별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면은 이 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음 타일들이 좀 눈에 잘 띄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격자형으로 좀 붙이는 모습이 좀 강해 보이는 게 영국의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은 좀 큰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프랑스가 뭐 좀 작긴 합니다만 이것도 5,300톤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는 공격형 원잠은 이제 슈프랑급인데, 화면에 보시는 이런 스타일인데 5,300톤급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덩치가 좀 큰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도입하려는 원자력 잠수함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프랑스 슈프랑급 5,300톤급보다는 아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이제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호주가 보유하기로 돼 있는 오커스급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10,000톤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장거리를 뛰는 것도 있고요. 뭐 건조 용이성 등등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관 S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주의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톤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그 원자력 잠수함 그 건조 계획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의 알바로 알레르토급 같은 경우는 한 6,000톤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한 7,000톤, 6,7톤급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슈프랑급 같은 경우가 이제 5,300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더 크게도 만들 수 있는데, 자기들한테 딱 효율적인 사이즈를 만들어서 5,300톤급 정도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만드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장비들이 붙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으로는 한 7,000톤급 정도가 보유하게 되는 원자력 잠수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크냐라고 보면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안창호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000톤급 정도 됩니다. 이 안창호급 같은 경우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볼륨이 이제 큰 사이즈고요. 그 전급, 그러니까 뭐 장보고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손원일급 같은 경우는 뭐 1,500톤급, 1,800톤급 정도 되니까, 우리가 새롭게 운영하게 되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6,7톤급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덩치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일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 추진 기관 자체가 기존의 이제 디젤 그리고 배터리에서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원자로로 바뀌다 보니까 고려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런 식의 추진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원래 원자력 잠수함용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사이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를 덧붙여가지고 발전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다 보니까 기본 스타일은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합형 경수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설명드릴 때 했던 모습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로에서 나는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것을 가지고 배를 이제 추진을 시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열 발생기, 스팀 발생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증기를 발생을 시킨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로 터빈을 굴리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그 힘으로 간다라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발전 과정에 발전소와 똑같이 발생하는 이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일부를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추진하는 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조용하게 다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로 돌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조용하게 원자력 잠수함을 굴리다가 이제 최고 스피드 30노트 이상으로 이제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거나 동력을 쓸 경우에 보면은 이제 스팀으로 직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메인 터빈을 돌려가지고 배를 추진시키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소음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 보면 이제 리덕션 기어라고 하는 이제 감속지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터빈이 이제 초고속으로 회전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크루에다가 돌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큼의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 감속지차 여기에서 감속 기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기 발생,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배관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는 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인 거죠. 어쨌든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넓게 표현됐지만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그 주변 시스템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작게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밀어 넣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에다가 탑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ABC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작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잠수함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원자로와 관련되는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운항을 하고 들어오면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일단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농축 우라늄을 20%로 할 거냐, 뭐 몇 프로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90% 이상 무기급 우라늄으로 농축해서 집어넣으면은 그냥 우라늄을 교체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30년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20%나 아니면 더 낮게 7%, 8% 이렇게까지 가면 더 자주 그 연료봉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료봉 교체와 관련되는 설비, 시설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봉을 교체하게 되면 그 발생된 폐 연료봉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당연히 사용 후 해결료가 됩니다.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을지도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많은 원자력 그 사용 후 해결료가 쌓여 있죠. 이것을 A라는 발전소에서 저 떨어진 B라는 발전소로 옮기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발전소 내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옮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같은 울타리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더 짓죠. 그러면 여기에 빈 창고가 있으면 이쪽으로는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다른 사이트로 이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가 등장하게 되면 이것을 보관하는 시설까지 갖춰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비 그리고 뭐 그 수리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방패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관리와 관련돼서는 중저준위 폐기물도 다량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력 잠수함들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잠수함 안창호급에 비해서 사이즈가 적어도 2배 이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을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을 빼서 여러 가지를 정비할 수 있는 드라이독 같은 경우도 길이가 최소한 200m 이상은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원자력 잠수함을 접안시킬 수 있는 접안 설비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크레인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자재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뭐 가공 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만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는 것만 해도 상당한 과제가 요구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기존 잠수함 설비를 같이 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통신 및 지휘 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우리나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신이라든지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말라카 해협 아니면 그보다 더 먼 수준까지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먼 곳까지 뭔가 통신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겠죠.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막 갖출 건 아니니까 이러한 이제 핵무장을 보관할 별도의 이제 창고 보관 장소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여기까지도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뭐 다수의 이 잠수함 관련된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안 된다. 왜? 일단은 원자로라는 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별도의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보직입니다. 승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이 만약에 세 척이 들어온다. 이 잠수함이라는 것은 해군은 기본적으로 세 척 또는 네 척 체제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 한 척을 갖다 놓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동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돌아오는 친구, 그다음에 안에서 정비하고 있는 친구 이렇게 따지면은 네 척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이란 건 기존 잠수함의 플러스에서 원자력이라는 시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관을 담당하는 여기에서 원자력 기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병과가 만들어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 세척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끝이 너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승진해봐야 똑같은 일만 하고 남들은 점점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나는 조그마한 병과 소수 병과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끝난다 라고 생각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 이러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수병과들의 문제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상당히 이제 필요하죠. 더더군다나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병기를 들여온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킬지라는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너무 규모가 크고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서 프랑스나 영국 또는 중국 이런 나라들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뭐 짧게 봐도 아무리 짧게 봐도 10년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뭔가 제대로 운영한다 생각하면 20년 이상은 뭐 잡아야 되는 장기 과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별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의 기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죠. 일단 첫 번째는 넓어야 됩니다. 왜? 원자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설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배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면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보다 몇 배 넓은 잠수함 기지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장거리로, 멀리로, 고속으로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 주변에서만 운영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양, 대양이라는 곳으로 나가야 되죠. 저 넓은 대서양, 태평양 이런 쪽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태평양일 텐데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주로 이제 원양 대양입니다. 이곳까지 나가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공격하기 어려운 쪽으로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꼬불꼬불한 이러한 수로를 통해서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이제 그러한 지역을 잠수해서 수중으로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잠수함들은 일단 잠수함 기지에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이제 부상한 상태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잠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잠수하는 그러니까 부상하는 기간이 짧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심이 깊어져야만 제대로 속도를 내서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 바로 대항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 잠수함 기지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나라인 일단 중국서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2곳이 있어요. 뭐 연구 설비까지 합하면 3곳이지만 일단 현역으로 뛰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살펴보면은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만들어진 기지는 이제 우리가 맥주로 잘 알고 있는 칭다오 이 지역 동북쪽 한 18km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 장거장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서해는 잠수함 활동에 유리하지 않아. 맞습니다. 수심이 제일 깊어봐야 뭐 1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특히나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서해에 들어오는 것은 많이 여러모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서해 지역, 우리에 따지면 서해 지역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처음 이제 건설을 하게 됐죠.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의 성능이 부족한 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탄두 그러니까 SLBM 같은 경우에도 사정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손 닿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장을 따져봤을 때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기보다 기존의 잠수함 기지가 있고 베이징에서 가까운 곳에서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지역, 이 칭다오 주변 지역에다가 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한급입니다. 091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낡은 이제 잠수함이 돼가지고 대부분 퇴역했죠. 예. 이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68년에 건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장거장 기지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은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잠수함 기지도 같이 건설을 해야만 이게 이제 들어올 집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8년에 건조를 시작을 해가지고 70년대 중반 한 76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걸렸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장 기지를 이제 위성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잠수함 기지는 지상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별로 특이한 게 없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잠수함 기지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 많은 설비들이 지하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수함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장 있는 거 보니까 연병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배가 들어앉아 있을 수 있는 도크가 하나 정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실제로 잠수함은 어디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 번씩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것을 좀 더 가까운 영상으로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움푹 파인 많이 당연히 이제 기지가 되는 거고요. 그 안쪽에 이제 방파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이 이제 잠수함이 정박하고 수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지인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드라이독이라고 하는 잠수함 정비를 하고 있는 이제 건성거가 이쪽에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면 제일 위쪽에 이제 잠수함 기지 헤드쿼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잠수함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터널 엔트런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좁게 파여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잠수함은, 중국 잠수함은 이 안반으로 만든 기지에, 지하 터널 기지에 들어가서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터널 입구를 한번 보시죠. 터널 입구 같은 경우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폭이 좁습니다. 이 안쪽으로 잠수함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비나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중국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잠수함 기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핵 공격으로부터 일단 방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잠수함이 기지에 있다가 일단 바다로 나가면 안심이에요. 제일 취약한 상황은 기지 안에 있을 때예요. 기지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의 핵 공격으로부터 이 방어할 수 있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지하 기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폭은 상당히 이제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잠수함과 관련돼서 이 중국 잠수함 이 기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4년과 2011년을 보면 그 중간에 한번 확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잠수함 기지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겠고요.
이 지하 이제 공간은 당연히 이제 공개가 안 되지만 일단은 원자로 관련된 설비, 정비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다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연료봉 교체, 그리고 뭐 장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탑재, 그러니까 SLBM 같은 경우는 꽤 긴 미사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들어 올려서 장착할 수 있는 이러한 설비들 같은 경우들을 모두 다 지하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 노출된 시설은 이제 드라이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7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21m 정도 되는데 주변이 좀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거대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볼 수 있는 겐트리 이 형태의 그 크레인이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이 첫 번째 장거장 기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보완할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지에 더 추가적인 설비를 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잠수함을 보내서 큰 정비를 하는 이제 이러한 작업 패턴을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성거 주변에 좀 썰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잠수함 기지는 어디냐? 두 번째 잠수함 기지는 저 남쪽에 있는 하이난 섬에 있습니다. 이 하이난 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저 남쪽에 있는 아열대 지역에 있는, 대만보다도 훨씬 서쪽에 있죠. 그러한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난 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중국해 바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양으로 나가기도 비교적 쉬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기지, 장거장 기지보다는 두 번째 기지인 롱포 기지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 패턴이지만 어떻게 보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방파제 길이가 좀 더 길다라는 게 첫 번째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산이 구릉 지역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걸로 봐서 이 안에 잠수함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지인 롱포 기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력 원자력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늘어날 때마다 설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2006년, 2012년, 2023년 보면은 잠수함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금 6개의 부두가 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접안을 시키니까 총 12척까지 지금 정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터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5년 이후에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폭이 좀 넓어 보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장거장 기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폭이 좀 협소한데 이게 이제 구글 사진으로 이제 재보면은 대충 이 원래 첫 번째 기지 장거장 기지 같은 경우는 13.5m 정도로 이제 보통 측정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기지인 이제 이 롱포 기지 같은 경우는 재보면은 한 17m, 18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체급의 잠수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것을 사이즈를 키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밌는 점은 이 롱포 기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드라이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장이 안 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해군 설비에서 이 드라이독은 필수품인데 이 주력 기지인 롱포 기지에 드라이독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이 지하에서 다 그 설비를 밀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널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건성거라고 하는 드라이독까지 갖춰놓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하면서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드라이독 비슷해 보이는 영상이 하나 설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팅 독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플로팅 독은 아니고 이제 감자 설비입니다. 감자 설비. 무슨 말이냐? 이 바다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능력, 장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소나죠. 음파죠. 그러니까 조용히 듣다가 수동적으로 듣다가 근처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능동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쏘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능동을 쓰면 능동 소나를 쓰면 상대방이 나를 탐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단은 수동으로 패시브하게 대충 범위를 좁혀놓고 보다가 위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잠수함은 거대한 쇳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다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자기장이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장 변화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배가 띄고 있는 철제다 보니까 띄고 있는 자성을 지우는 이제 감자라고 하는 이제 자성을 지우는 이 설비가 있어요.
이 설비를 이제 이렇게 갖춰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비는 뭐 우리나라 그 수상함들, 잠수함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수상함들도 다 장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어뢰의 어떤 기폭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설비를 두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2개의 기지를 이제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3번째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방공 구축함을 비롯해서 많은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어요. 당연히 원자력 잠수함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당수는 SSBN이 아니고 SSN입니다. 공격형 원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가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다시 또 정박시킬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 잠수함, 방금 말씀드렸던 2곳, 그러니까 장거장이랑 룽포랑 2곳은 다 SSBN, 그러니까 전략적인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까지 같이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러한 설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선제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안방 굴착까지 이제 확실하게 다 했는데 공격형 원잠만 있다면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부지에 비교적 빠르게 터널을 파지 않고 공격형 원잠만 모아놓는 새로운 제3의 기지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떻든 이 별도의 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 원자력 잠수함 기지들을 보니까 특징이 다 지하에다가 밀어넣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교적 꽤 넓은 부지를 주변에 확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모델이 중국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 관련된 기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프랑스 기지는 한 곳입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보면은 이 롱그라고 하는 롱그섬 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섬은 아니고 이제 롱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지역에다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이제 건설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 해군의 가장 뭐 대규모 기지는 이제 툴룽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기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기지를 확장을 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같이 갖다 놓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대서양이 위치한 이제 이 브레스트 근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어디죠? 대서양 쪽과 그다음에 마르세유에 있는 이쪽 지중해 쪽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은 양쪽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서양 쪽에 면하고 있는 브레스트 기지와 가까운 롱구섬에 다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쪽 군항은 이제 브레스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브레스트 이쪽 지역에다가 잠수함 기지를 다시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자력과 관련된 설비가 있다 보니까 주변 시가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것을 좀 옮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에다가 잠수함 기지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스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대서양이기 때문에 나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즉 요 곳만 지나가면 그 만에서 이쪽을 곳으로만 나가면 바로 대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해군 기지가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뭐 해군 항공대라든지 여러 관련된 설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원자력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 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완공되어 있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도 자체가 원자력 잠수함 기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 기지 건설은 뭐 전쟁 같았다라는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드골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 기지도 이제 이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력한 대통령이었던 드골 대통령이 이 지역을 원자력 잠수함 기지로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일롱그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되는 거죠. 잠수함 기지 건설에 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냥 평화로운 약간 휴양 같은 이제 그런 시설도 좀 있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제 빠르게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목표가 이제 지목이 되면서 프랑스는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부터 먼저 정해놓고 1965년에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소불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법을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목표 시한은 4년이었어요. 1969년에 이제 이 잠수함 기지를 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4년 만에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1966년에 이제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제 나는 못 나가겠소, 뭐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뭐 나이가 많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이제 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다 이제 퇴거시킨 다음에 이 지역의 대규모 이제 굴착 작업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운영을 위한 설비들을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작업은 말 그대로 이제 돌관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500명 이상의 인원이 이제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정말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안반을 깎아내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얻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총력전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66년부터 시작이 돼서 75년,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기지는 원자력 잠수함과 동시에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대충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된 모습은 이제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곳에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설비다 보니까 엄중하게 이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중국의 기지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설비들이 좀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조금 이제 좀 규모가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쪽에 있는 설비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성거를 이 안에 만들어 놨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운항과 관련돼 있는 수리, 보수, 유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력 관련된 시설들도 다 이 안에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하면은 큰 바다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해는 수심이 얕으니까 불리하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동해 지역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동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되게 넓어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잠수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큰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라고 그러면은 이 대한해협도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좁은 해협들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항으로 나가기 좋은 지역에다가 우선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진해 기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당연히 이제 구글 어스를 봐도 진해 기지의 모습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위치가 어딘지를 아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 진해 위치를 알면 여기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해 기지는 사실은 되게 좋은 기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만, 문제는 뭐냐? 일단은 면적이 추가적으로 아까 더 필요한 면적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궁금증 하나. 두 번째는 도심하고 너무 가까운 거죠. 주변 지역이 이제 다 개발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다가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적어도 한 5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심은 아마 충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가급적이면 한 10km, 적어도 한 5km 이내에는 그래도 좀 도심 밀집 지역, 사람이 많은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퀘스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한 곳을 더 생각해 본다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 남쪽의 기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주도다 보니까 원양으로 나가기 좋죠. 좋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설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설비다 그러면 주로 동남권 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 지역에다 설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원자력 잠수함 기지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무슨 용도로 어디를 주로
주 작전 기지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뭐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냐?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은 막강한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 체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킹왕짱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이 존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 원잠을 운영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이제 필요한 거고,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 비용, 유지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인력 등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준비해야만 10년 후에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서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던 사실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잘 협조가 돼서 최적의 위치에, 그리고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지가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자력 잠수함 기지 어디에 건설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